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적인 고전 문화의 부흥 혹은 부활, 재생을 의미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르네상스가 중세의 끝이고 근대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고 1400년대에는 유럽의 구석구석까지 퍼져 사람들의 세계관을 변화시켰습니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의 학자, 예술가, 과학자들 사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로 돌아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재발견했습니다.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점령된 도시인 콘스탄티노플에서 도망친 학자들은 손으로 쓴 많은 책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당시보다 더 깊은 고대의 과학, 신앙을 접하게 되면서 그동안 고정되어 왔던 종교적 가르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문학에서는 페트라르카 같은 위대한 이탈리아 시인이 인간적 감정을 발견하고 반영했습니다. 1500년대 초기에는 3명의 천재적인 화가들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예술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와 리얼리즘을 가져왔습니다. 건축가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적인 스타일을 반영하여 새롭고 우아한 건물을 디자인했습니다. 르네상스는 새로운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구텐베르크에 의해 활판 인쇄술이 발명되어서 많은 책들이 값싸게 만들어질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개의 새로운 생각들은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는데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라는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르네상스는 서양을 끝없이 변화시켰습니다. 토머스 모어는 처음부터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 처음엔 법률 공부를 하며 하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헨리 7세의 미움을 받고 곧 파직당했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책을 집필하기 시작해 1516년에 유토피아를 출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시간이 흘러 왕위에 대해 너무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언급해 반역죄에 이르게 되었고 1535년 7월 6일에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당시 영국의 사회 상황을 비판하는 단순한 명칭이었던 유토피아가 아주 성공적인 개념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카톨릭의 성스러운 질서하에서가 아니라 세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그 무엇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반에 이르러 특히 영국에서 유토피아는 비현실적인 소망이나 표상을 표현하는 모든 환상적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칸트는 마치 세계 창조처럼 유토피아 국가가 아주 먼 훗날에라도 언젠가는 완성될 것으로 희망하는 것은 한낱 보랏빛 꿈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꿈에 다가서는 것이 결코 한낱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9세기에 와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유토피아는 과학에 반대되는 것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었습니다. 혁명가 레닌은 유토피아를 긍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정신을 반영한 종교적 관용, 평화주의, 평등을 기초로 건설된 유토피아는 20세기에 와서 마나임과 블로우에 의해 새로운 모습으로 복권됩니다. 마르크스가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를 대립적인 것으로 본 데 반해 블로우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유토피아의 완성이며 그 종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유토피아적 지향, 미래를 향한 꿈, 희망의 원리는 불변하는 것이기에 블로우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가 참된 유토피아입니다. 신세계를 꿈꾸었던 올더스 헉슬리는 1932년 문명의 위험성을 비판적으로 경고하는 미래소설 멋진 신세계를 출판해 유명해졌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미래는 철저한 계획과 통제 속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멋진 신세계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물론 가끔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는 약물로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헉슬리가 말한 멋진 신세계에서는 자연과학의 힘으로 모든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개성을 제거하고 모든 인간은 영원불멸의 쾌락과 안락을 얻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신세계의 인간들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며 수정 단계에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행동 조절을 받습니다. 이 멋진 신세계는 소설적으로도 무척 재미있고 아울러 풍자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이 세계에서 신격화된 창조자의 이름은 포드입니다. 이는 포드 자동차의 창업주 포드를 가리키는 것이며 산업사회의 고도 발전을 풍자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소설 속 주인공 중 한 명은 지능은 최고지만 최상위 계급에 걸맞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 어울리지 못하고 반체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자의 이름은 마르크스입니다. 이런 이름을 통한 풍자적 요소를 찾아보는 것도 이 책이 주는 재미입니다. 헉슬리가 꿈꾸고 실제하기를 바라는 미래의 세상은 첫째,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둘째,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인간이 과학기술로 전능한 통치를 하는 세상입니다. 셋째, 모든 인간이 기계화되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더 이상 소설 속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신세계를 설계하고 그것을 실제로 옮기려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려 오직 인간만이 만든 멋진 세상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오직 세상의 문제만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영원한 운명과 심판에 대해 잠시도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세상인 것입니다. 헉슬리가 꿈꾸었던 멋진 신세계는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이런 헉슬리의 사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헉슬리의 1930년대 작품 멋진 신세계는 오웰의 1984와 쌍벽을 이룰 만한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허구로 그려냄으로써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디스토피아 소설입니다. 둘 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기대되는 핑크빛 미래에 대한 맹신, 그리고 전제주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담고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만으로도 소설적 재미와 생각할 거리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그 둘을 나란히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경고하는 메시지는 비슷하지만 이 두 소설이 그리는 디스토피아의 세계는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의 세계는 보다 사회구조적이며 역사적 측면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1984의 세계는 빅브라더가 전제적으로 지배하는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인류 역사 발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온 피지배자와 지배자 간의 계급투쟁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철저한 세뇌교육, 역사 왜곡,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욕망을 철저히 숨기거나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경찰과 시스템이 워낙 교묘하고 강력하게 개개인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멋진 신세계는 보다 SF적입니다. 이 세계에서 개인은 체제에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부모가 없이 인공적인 부화시설에서 태어납니다. 수정된 순간부터 계획에 따라 계급이 정해집니다. 수정란 시절부터 각종 유전공학적, 화학적 조작이 가해져서 태어나는 순간 지능, 육체 수준이 계급에 맞춰집니다. 책의 초반부에 묘사된 이 과정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데 거의 SF 소설급입니다. 태어난 이후에는 성장 과정에서 각종 심리적 암시, 교육을 통해 사회의 룰이 주입됩니다. 이렇게 조작된 인간은 모든 불안과 고뇌의 요소가 이미 제거되어 있어서 주어진 수준에서 만족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원은 풍부하고 환경은 쾌적하며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발생 단계부터 받아들이기에 사회적 불안도 없습니다. 모두들 주어진 계급 안에서는 행복합니다. 이른바 멋진 신세계입니다. 약간의 변수들은 자유분방한 섹스와 수시로 복용하게 되는 소마라는 일종의 마약으로 통제됩니다. 이 세계의 비밀을 알고 통제하는 것은 소수의 총통인데 최상층 중에도 소수의 인원이 총통을 승계하고 이 사회를 통제하게 됩니다. 솔직히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의 사회가 오웰의 1984보다 훨씬 더 무섭게 묘사됐습니다. 적어도 1984의 개인은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멋진 신세계에서는 그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는 그에 져서 공개된 음모 세계혁명 계획에서 세계정부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가 최초로 세계정부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 작가이기 때문에 오컬트에 심취한 사회주의 학자였던 웰스에 대해 알아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웰스는 공상소설 타임머신이나 투명인간 등의 작품을 통해
미래에서 극단적으로 갈라져 버린 두 종류의 인간을 말합니다. 지상에는 가진 자들만이 살면서 노동은 하지 않고 쾌락이나 미를 추구하며 무의도식을 하는 반면 인공의 지하세계에서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노동에만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웰스는 공상과학 소설 안에 19세기 말 영국의 현실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던 냉철한 계급인식을 슬쩍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여행자가 미래세계를 소개하면서 지금도 런던의 빈민가 노동자들은 지상의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인공적인 장소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것은 웰스가 영국 사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인식이 작품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웰스는 학교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옹호한 유명한 생물학자 헉슬리를 통해 진화론을 알게 되었는데 그가 나중에 공상과학소설을 쓰게 된 것도 이처럼 과학적인 지식에 바탕을 둔 상상력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웰스는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을 이후에도 계속했는데 1917년 러시아에서 성공한 혁명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던 웰스는 소련에 들어가 레닌과 트로츠키를 상대로 국가 경영에 대해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웰스는 그의 작품을 통해 세계라는 공동사회에서 인류 전체가 이룩해낸 성과를 집대성하여 인간 중심적인 종합과학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1920년에서 30년대의 웰스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유럽과 미국의 언론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칼럼니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웰스가 당시 책이나 칼럼을 통해 주장했던 것은 세계정부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고통을 지켜본 웰스는 국제연맹의 창설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주장으로 인해 그는 몇몇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엘리트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